서영아, 맨날 돈 없다고 나한테 돈 받아가면서 친정엄마랑 일본 여행 다녀왔다며? 아, 그건 친정엄마 칠순이라 어쩔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어. 시댁에는 손 벌리면서 그 돈으로 친정에 쓰는 거잖아. 어머니, 그걸 왜 문제 삼으세요? 부모 챙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나는 뭐 남이니? 나도 부모잖니? 솔직히 어머니한테 받은 돈까지 간섭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든 제 마음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박정숙이에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키워내느라 제 인생 대부분을 고단하게 보냈어요. 허리띠 졸라매며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낮에는 파출부로 일하다 밤에는 반찬 가게를 꾸리면서 악착같이 모아 단독주택을 마련했지요. 제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산 집이라 그 안에는 제 청춘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마당에 심어둔 담나무는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며 제 삶을 위로해줬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 큰 집 관리가 점점 버겁지만 그래도 제 존재의 증거 같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질이에요. 아들 현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실히 살고 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피하는 쪽이에요. 며느리 서영이는 겉보기엔 싹싹하고 말도 잘해요. 웃음도 빠르고 말끝마다 애교를 섞는데 그 웃음이 저를 향할 때와 다른 곳을 향할 때가 다르다는 걸 저는 점점 느끼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려니 했지만 세월이 흐르니 그 차이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주말이면 아들 부부가 집에 들렀어요. 초인종 소리가 나면 저는 부엌에서 국물간을 한 번 더 보고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음식들을 상위에 올려놓곤 했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려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아무것도 못 사왔어요.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단 낫죠?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와, 갈비찜 냄새 정말 좋네요. 오늘은 제대로 한 끼 먹겠어요. 식탁 위에서 제일 좋은 부위는 항상 서영이 젓가락이 먼저 집어갔어요. 현수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고 조용히 웃어넘겼지요. 저는 대부름과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기분으로 밥상을 지켰어요. 밥을 다 먹고 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며느리의 말이 또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현금 조금 있으세요?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얼마가 필요하니? 큰돈 말고요. 당장 막을 것만요. 그렇게 건넨 돈이 소소해 보이지만 모이다 보면 꽤 큰 액수가 돼요. 저는 다음번엔 줄이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어느새 습관처럼 지갑이 열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집을 나설 때면 며느리의 눈은 늘 집안을 훑었어요. 휴지 조금만 가져갈게요. 세제도 다 떨어졌어요. 냉동실에 고기 남은 거 있으면 조금만 싸주세요. 김치통을 열어보며 이건 저희 집에선 못 담는 맛이에요. 통째로 챙겨갈게요. 하면서 가방에 넣고는 당연하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지요. 저는 늘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 말은 간단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하나씩 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필요와 편리는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필요처럼 들렸거든요. 그때까진 아직 제 마음이 크게 기울지는 않았어요. 그래, 형편이 어렵다니 내가 도와야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그 빈손은 점점 당연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 손에 작은 과일 상자라도 들고 오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속이 쓰릴 때가 있었어요. 서영이는 늘 코트만 여미고 들어왔지요. 요즘 진짜 힘들어서 선물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처음엔 안쓰럽게만 들렸지만 차츰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주말 저녁 제가 잡채를 넉넉히 만들어 두었어요. 돌아갈 때 며느리가 말했지요. 어머니, 이거 다 저희가 가져가도 돼요? 이번 주에 반찬 하나도 못 했거든요. 조금만 가져가. 내일도 먹어야 하잖아. 아, 그럼 절반만 가져갈게요. 그렇게 담아간 반찬통은 비워져 돌아왔지만 뒷말 하나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네에서 들으니 그 반찬을 자기 친정에 갖다 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명절 아침은 늘 분주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탕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며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상을 차렸어요. 그러다 보면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고 이웃집에서도 기름 냄새가 스며들어 오지요.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들이 과일 상자 하나, 정육 세트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 집은 달랐어요. 서영이는 빈손으로 들어섰지요. 어머니, 올해는 진짜 힘들었어요. 명절 선물은 없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빈손으로 와도 돼. 다만 말은 예쁘게 하자. 그래도 오긴 왔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 말끝이 제 마음에 걸려 남았어요. 오긴 왔다는 말이 꼭 밥은 얻어먹겠다는 허락처럼 들리더군요. 조상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치우고 나니 서영은 남은 갈비찜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거 저희 집에 싸가도 돼요? 고기 구경을 못해서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있었지요. 싸간 고기도 또 친정에 가져다 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참아야지 하고 넘겼지만 속 깊은 곳에서 괘씸함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아들 부부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시댁 어른으로서 챙겨주는 정성이랄까요. 밥상을 차리고 기다리니 서영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 미역국까지 끓이셨어요? 아,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더니 숟가락으로 국물 몇 번 휘젓고는 그대로 내려놨지요. 대신 자리를 정리할 즈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현금 좀 있으세요? 이번 달 카드값이 겹쳐서요.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손은 이미 제 쪽을 향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만 해도 건넨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손주 용돈을 챙겨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이 이름을 적은 봉투를 건넸지요. 아이가 두 손을 내밀려는 순간 서영의 손이 더 빨랐어요. 아유,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감사히 쓸게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지갑에 쏙 넣어버렸어요. 아이는 그저 해맑게 웃었지요. 저는 그 웃음에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제가 깜빡해 용돈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서영은 식탁 끝에서 태연하게 말했지요. 오늘은 용돈 없으시네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없다는 말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는 태도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어요. 저는 말없이 반찬 그릇을 옮겼어요. 김치를 중앙에 놓고 갈비찜은 살짝 멀리 밀어두었지요. 마치 제 마음을 같이 옮기듯이요. 그 무렵 저는 스스로를 자꾸 다그쳤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자.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속마음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형편 때문일까? 아니면 버릇이 된 걸까? 작은 의심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현수가 퇴근길에 들렀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야, 너희 사정이 그렇게 어렵니? 서영도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아. 내가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너희가 필요 이상으로 내게 의지하는 것 같아. 엄마 마음 알아. 잠깐만 이해해줘. 현수는 늘 말끝을 흐렸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눈빛이었지요.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대답 대신 의심을 읽어야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원래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주는 제 마음과 그것을 당연시하는 며느리의 태도 사이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며느리는 그 선을 자꾸 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장부를 꺼냈어요. 돈의 흐름을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지요. 오늘 건넨 돈, 오늘 내준 물건, 내 마음에 남은 허전함.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장부였어요. 그 장부에 저는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덧붙였어요. 필요와 당연함을 구분하자.
그 한 줄이 제 손끝에 오래 남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일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마당 관리도 벅찼어요. 감나무에 물 주는 일이 즐겁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새 허리가 아파 삐걱대며 들통을 나르는 게 일이 되었지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큰 집은 이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조그만 아파트로 옮겨야겠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들렀을 때 제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수야, 나 이제 큰 집 관리가 벅차다. 작은 집으로 이사할까 해. 그러자 서영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머니, 그럼 큰 집은 우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당황해 순간 말이 막혔지요. 현수도 서영 쪽을 보며 덩달아 말했어요. 그래, 엄마.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도 좁고 대출도 아직 남았어. 엄마 큰 집에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엄마도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그 말투엔 염치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아들을 생각하면 못해줄 것도 없었어요. 평생 혼자 키워 낸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내 자식인데 살게 해주면 좋지 않나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이 피어올랐어요. 욕을 하기보다 당연한 권리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웃으며 넘겼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으니 두고 보자.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시더라도 결국 저희가 들어가야죠. 뭐, 다른 선택이 있겠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은 서늘해졌지요. 며칠 뒤 동네 친구 복자에게 이 얘기를 흘렸어요. 복자야, 내가 작은 집으로 옮길까 하니 서영이랑 현수가 큰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네. 복자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정수가 애초에 네가 알아서 정해야지. 걔들이 달라고 해서 줘버리면 후회한다. 주는 건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렵다.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내가 살기 힘들어지면 큰 집 비워주고 나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면 되지 않겠니? 아들 사랑은 좋은데 며느리 눈빛을 잘 봐. 그 눈빛이 감사인지 당연함인지. 복자의 말이 제 귓속에서 오래 울렸어요.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사실 그날 서영이의 태도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뒤로 서영은 달라졌어요. 집에 올 때마다 슬쩍 이런 말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들어가면 이 마당은 꽃으로 꾸미면 좋겠네요. 저희에도 방이 2개면 더 좋을 텐데 큰 집이면 가능하겠죠? 부엌, 구조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쓰면 훨씬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미 자기 집이 된 듯이 말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돌덩이가 점점 커져갔지요. 그 무렵 현수도 변했어요. 예전엔 제 눈치를 보며 엄마 힘들면 우리가 돌게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아내 쪽 말에 더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 관리 힘드시잖아. 우리가 들어가 살면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들이 편해지길 바라는 제 마음과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부딪혔거든요. 저는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작은 집으로 옮기면 편해질 거야. 그런데 큰 집을 그냥 내줘도 괜찮을까? 고생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저 애들이 감사보단 당연하단 표정을 짓는 게 걸리네. 결국 저는 그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잠시 묻어두기로 했어요. 아직은 확실히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며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 눈은 며느리의 말과 행동을 더 날카롭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집으로 옮길 결심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큰 집을 누구에게 맡길지에 대한 답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지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지요. 그 중 한 분이 휴대폰을 들고 와선 제게 보여주셨어요. 정숙 씨, 이거 서영이 아니야? 화면 속에는 반짝이는 명품 매장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서영의 사진이 있었어요. 커다란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2-3개나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순간 제 눈이 얼어붙었어요. 서영이가 명품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늘 돈이 없다, 카드값이 밀렸다던 그 입술이 떠올랐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억눌린 마음을 달래려 TV를 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휴대폰으로 자꾸 향했지요. 저는 결국 서영의 SNS 계정을 찾게 되었어요. 평소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공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열어보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어요. 화면을 넘기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어요. 파리에서의 행복한 시간 엄마랑 여행 샤넬 앞에서. 사진 속 서영은 친정엄마와 팔짱을 끼고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줄줄이 이어지는 해외여행 사진들. 호텔 조식 뷔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스테이크. 설마 내가 준 돈으로 목구멍이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더 큰 충격은 며칠 뒤 찾아왔어요.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던 길, 옆집 아줌마가 넌지시 말했지요. 며느리 참 좋겠다. 어머니 덕에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저번에 보니 또 새 가방 들었더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세상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속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장부를 꺼냈어요. 몇 달 전부터 써 내려온 장부였지요. 오늘 준 돈, 오늘 내준 물건, 남은 마음의 허전함. 장부 위에 서영의 SNS 사진이 겹쳐 보였어요. 제 글씨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서 도와준 게 결국 호화, 여행 자금이었단 말인가.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음 날 서영이 집에 와서 태연하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또 카드값이 겹쳐서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제 속에서 뜨겁게 끓던 무언가가 확 솟구쳤어요. 서영아, 너 요즘 파리 다녀왔다며?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그리고 가방은? 화장품은? 레스토랑은? 제가 잇따라 묻자 서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씩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대답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그 한마디가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라 믿었던 건 사실 다 거짓이었구나. 제가 흘린 눈물과 건넨 돈이 며느리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 쓰였다는 게 너무도 분명해졌지요. 그날 밤 저는 집 안을 서성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던 걸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했던 걸까?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 눈물은 서글픔보다 분노에 가까웠어요. 서영의 말과 웃음, SNS의 사진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켜 소용돌이 쳤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아야지라고 속삭일 수 없었어요. 내 속을 파고드는 의심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며느리의 말과 SNS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장면이 떠올라 마음이 요동쳤지요. 내가 바보였구나. 내 손으로 내 마음을 속여왔구나. 분노와 서글픔이 교차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죠. 서영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어요. 정리라니? 제가 되묻자 서영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요. 큰 집이요. 어머니도 작은 집으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사 준비해야죠. 옆에 있던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양새였으니까요.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내가 큰 집에 들어가 살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어머니, 아파트로 옮기시면 되죠.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작은 집이 관리도 편하고 생활비도 덜 들잖아요. 말만 들으면 걱정하는 듯하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지요. 자신들은 큰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욕심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미적거리며 흐릿하게만 잡고 있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 작은 집으로 옮기자. 그러나 큰 집은 누구에게도 그냥 주지 않는다. 최소한 당연시하는 저 애들에게는 절대 안 된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몇 군데를 둘러보았지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집. 햇빛이 잘 드는 남양집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하겠네. 작은 집이었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큰집 등기부등본, 땅 문서, 통장. 제 손길이 서류 위를 지나갈 때마다 지난 세월의 땀과 눈물이 함께 스쳐갔습니다.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이 집을 지켰는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내놓으라니. 그럴 순 없다. 며칠 뒤 다시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말했지요. 어머니, 이사 날짜를 좀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짐을 싸야 하니까요. 이번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큰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아예 굳힌 모양이구나. 서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지요. 그럼요.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희도 필요하니까. 다 같이 좋은 거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좋기는 누가 좋아? 나보고 힘들게 지켜온 집을 내놓으라는데 그게 어떻게 다 같이 좋은 거냐?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수는 어색한 얼굴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집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고 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땅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이제 결심해야 한다. 나는 작은 집으로 간다. 하지만 큰 집은 내 손에서 함부로 나가지 않게 지켜야 한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은은한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과 최종 계약을 마쳤습니다. 큰 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고 저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됐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다시 쥐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 뒤 찾아온 아들 부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다. 큰 집은 세입자 들어와서 월세 받을 거다. 아니, 저희가 살기로 했잖아요.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자기들 집을 내놓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럼 너희 집은? 전세 뺐죠. 어머니 집 들어갈 줄 알고. 지금 저희랑 갈 데도 없어요. 서영은 거의 울먹이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큰 집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믿은 거다. 아니, 자식한테 집 한 채 안 물려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다 해주던데 어머니만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는 겁니까? 나는 너희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 먹여주고 챙겨주고 손주 용돈까지 줬다. 그런데 너는 시댁에는 빈손으로 오면서 친정에는 여행 보내고 명품 사주고 다 했지. 그게 바로 불효다. 친정에 돈 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제 엄마 챙기는 게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저희 생활비 조금 대줬다고 간섭하세요? 간섭. 내 집을 탐내는 내가 간섭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가 흘린 땀 한 방울 없이 얻으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다. 옆에서 현수가 조심스레 말했지요.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내가 아들이지만 어머니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나는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이 집을 지켰다. 그런데 내 아내는 빈손으로 와서 얻어가기만 하면서 자기 친정에는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느냐?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내 집을 내줘야 하니? 순간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다. 나는 큰 집에서 월세 받아서 편히 살 거다. 너희는 없는 살림이라도 내 힘으로 살아봐라. 남의 둥만 치고 살다가는 평생 내 집 하나 못 가진다. 서영은 분노의 치를 떨며 짐을 싸듯 나가버렸습니다. 현수도 씁쓸한 얼굴로 뒤따라갔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릴 때 제 마음 한편에 오래된 짐 하나가 내려앉는 듯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햇볕이 잘 들어와서 마음까지 환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가 보였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오르내리기도 편했지요. 무엇보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계속 연락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겠지요. 이웃 복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이제야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을 챙기는구나. 앞으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야 알겠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저녁 무렵 새 부엌에서 따끈한 국을 끓여놓고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TV를 켜니 여행 다큐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의 온천 마을, 바닷가, 호텔, 노을 진 풍경.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슬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나도 여행을 가볼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따끈한 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겠다. 더는 속지 않고, 더는 빼앗기지 않고. 창밖에는 노을빛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새 보금자리를 비추는 그 빛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했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나한테 돈 받아가면서 친정엄마랑 일본 여행 다녀왔다며? 아, 그건 친정엄마 칠순이라 어쩔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어. 시댁에는 손 벌리면서 그 돈으로 친정에 쓰는 거잖아. 어머니, 그걸 왜 문제 삼으세요? 부모 챙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나는 뭐 남이니? 나도 부모잖니? 솔직히 어머니한테 받은 돈까지 간섭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든 제 마음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들어 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박정숙이에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키워내느라 제 인생 대부분을 고단하게 보냈어요. 허리띠 졸라매며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낮에는 파출부로 일하다 밤에는 반찬 가게를 꾸리면서 악착같이 모아 단독주택을 마련했지요. 제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산 집이라 그 안에는 제 청춘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마당에 심어둔 담나무는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며 제 삶을 위로해줬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 큰 집 관리가 점점 버겁지만 그래도 제 존재의 증거 같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질이에요. 아들 현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실히 살고 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피하는 쪽이에요. 며느리 서영이는 겉보기엔 싹싹하고 말도 잘해요. 웃음도 빠르고 말끝마다 애교를 섞는데 그 웃음이 저를 향할 때와 다른 곳을 향할 때가 다르다는 걸 저는 점점 느끼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려니 했지만 세월이 흐르니 그 차이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주말이면 아들 부부가 집에 들렀어요. 초인종 소리가 나면 저는 부엌에서 국물간을 한 번 더 보고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음식들을 상위에 올려놓곤 했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려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아무것도 못 사왔어요.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단 낫죠.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와, 갈비찜 냄새 정말 좋네요. 오늘은 제대로 한 끼 먹겠어요. 식탁 위에서 제일 좋은 부위는 항상 서영이 젓가락이 먼저 집어갔어요. 현수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고 조용히 웃어넘겼지요. 저는 대보름과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기분으로 밥상을 지켰어요.
밥을 다 먹고 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며느리의 말이 또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현금 조금 있으세요?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얼마가 필요하니? 큰돈 말고요. 당장 막을 것만요. 그렇게 건넨 돈이 소소해 보이지만 모이다 보면 꽤 큰 액수가 돼요. 저는 다음번엔 줄이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어느새 습관처럼 지갑이 열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집을 나설 때면 며느리의 눈은 늘 집안을 훑었어요. 휴지 조금만 가져갈게요. 세제도 다 떨어졌어요. 냉동실에 고기 남은 거 있으면 조금만 싸주세요. 김치통을 열어보며 이건 저희 집에선 못 담는 맛이에요. 통째로 챙겨갈게요. 하면서 가방에 넣고는 당연하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지요. 저는 늘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 말은 간단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하나씩 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필요와 편리는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필요처럼 들렸거든요. 그때까진 아직 제 마음이 크게 기울지는 않았어요. 그래, 형편이 어렵다니 내가 도와야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그 빈손은 점점 당연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 손에 작은 과일 상자라도 들고 오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속이 쓰릴 때가 있었어요. 서영이는 늘 코트만 여미고 들어왔지요. 요즘 진짜 힘들어서 선물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처음엔 안쓰럽게만 들렸지만 차츰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주말 저녁 제가 잡채를 넉넉히 만들어 두었어요. 돌아갈 때 며느리가 말했지요. 어머니, 이거 다 저희가 가져가도 돼요? 이번 주에 반찬 하나도 못 했거든요. 조금만 가져가. 내일도 먹어야 하잖아. 아, 그럼 절반만 가져갈게요. 그렇게 담아간 반찬통은 비워져 돌아왔지만 뒷말 하나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네에서 들으니 그 반찬을 자기 친정에 갖다 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명절 아침은 늘 분주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탕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며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상을 차렸어요. 그러다 보면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고 이웃집에서도 기름 냄새가 스며들어 오지요.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들이 과일 상자 하나, 정육 세트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 집은 달랐어요. 서영이는 빈손으로 들어섰지요. 어머니, 올해는 진짜 힘들었어요. 명절 선물은 없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빈손으로 와도 돼. 다만 말은 예쁘게 하자. 그래도 오긴 왔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 말 끝이 제 마음에 걸려 남았어요. 오긴 왔다는 말이 꼭 밥은 얻어먹겠다는 허락처럼 들리더군요. 조상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치우고 나니 서영은 남은 갈비찜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거 저희 집에 싸가도 돼요? 고기 구경을 못해서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있었지요. 싸간 고기도 또 친정에 가져다 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참아야지 하고 넘겼지만 속 깊은 곳에서 괘씸함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아들 부부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시댁 어른으로서 챙겨주는 정성이랄까요. 밥상을 차리고 기다리니 서영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 미역국까지 끓이셨어요? 아,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더니 숟가락으로 국물 몇 번 휘젓고는 그대로 내려놨지요. 대신 자리를 정리할 즈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현금 좀 있으세요? 이번 달 카드값이 겹쳐서요.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손은 이미 제 쪽을 향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만 해도 건넨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손주 용돈을 챙겨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이 이름을 적은 봉투를 건넸지요. 아이가 두 손을 내밀려는 순간 서영의 손이 더 빨랐어요. 아유,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감사히 쓸게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지갑에 쏙 넣어버렸어요. 아이는 그저 해맑게 웃었지요. 저는 그 웃음에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제가 깜빡해 용돈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서영은 식탁 끝에서 태연하게 말했지요. 오늘은 용돈 없으시네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없다는 말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는 태도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어요. 저는 말없이 반찬 그릇을 옮겼어요. 김치를 중앙에 놓고 갈비찜은 살짝 멀리 밀어두었지요. 마치 제 마음을 같이 옮기듯이요. 그 무렵 저는 스스로를 자꾸 다그쳤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자.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속마음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형편 때문일까? 아니면 버릇이 된 걸까? 작은 의심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현수가 퇴근길에 들렀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야, 너희 사정이 그렇게 어렵니? 서영도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아. 내가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너희가 필요 이상으로 내게 의지하는 것 같아. 엄마 마음 알아. 잠깐만 이해해줘. 현수는 늘 말끝을 흐렸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눈빛이었지요.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대답 대신 의심을 읽어야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원래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주는 제 마음과 그것을 당연시하는 며느리의 태도 사이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며느리는 그 선을 자꾸 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장부를 꺼냈어요. 돈의 흐름을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지요. 오늘 건넨 돈, 오늘 내준 물건, 내 마음에 남은 허전함.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장부였어요. 그 장부에 저는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덧붙였어요. 필요와 당연함을 구분하자. 그 한 줄이 제 손끝에 오래 남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일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마당 관리도 벅찼어요. 감나무에 물 주는 일이 즐겁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새 허리가 아파 삐걱대며 들통을 나르는 게 일이 되었지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큰 집은 이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조그만 아파트로 옮겨야겠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들렀을 때 제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수야, 나 이제 큰 집 관리가 벅차다. 작은 집으로 이사할까 해. 그러자 서영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머니, 그럼 큰 집은 우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당황해 순간 말이 막혔지요. 현수도 서영 쪽을 보며 덩달아 말했어요. 그래, 엄마.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도 좁고 대출도 아직 남았어. 엄마 큰 집에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엄마도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그 말투엔 염치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아들을 생각하면 못해줄 것도 없었어요. 평생 혼자 키워 낸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내 자식인데 살게 해주면 좋지 않나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이 피어올랐어요. 요구라기보다 당연한 권리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웃으며 넘겼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으니 두고 보자.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시더라도 결국 저희가 들어가야죠. 뭐, 다른 선택이 있겠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은 서늘해졌지요. 며칠 뒤 동네 친구 복자에게 이 얘기를 흘렸어요. 복자야, 내가 작은 집으로 옮길까 하니 서영이랑 현수가 큰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네. 복자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정수가, 애초에 네가 알아서 정해야지. 걔들이 달라고 해서 줘버리면 후회한다. 주는 건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렵다.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내가 살기 힘들어지면 큰 집 비워주고 나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면 되지 않겠니? 아들 사랑은 좋은데 며느리 눈빛을 잘 봐. 그 눈빛이 감사인지 당연함인지. 복자의 말이 제 귓속에서 오래 울렸어요.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사실 그날 서영이의 태도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뒤로 서영은 달라졌어요. 집에 올 때마다 슬쩍 이런 말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들어가면 이 마당은 꽃으로 꾸미면 좋겠네요. 저희에도 방이 2개면 더 좋을 텐데 큰 집이면 가능하겠죠?
부엌 구조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쓰면 훨씬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미 자기 집이 된 듯이 말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돌덩이가 점점 커져갔지요. 그 무렵 현수도 변했어요. 예전엔 제 눈치를 보며 엄마 힘들면 우리가 돌게 하던 아였는데 이제는 아내 쪽 말에 더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 관리 힘드시잖아. 우리가 들어가 살면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들이 편해지길 바라는 제 마음과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부딪혔거든요. 저는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작은 집으로 옮기면 편해질 거야. 그런데 큰 집을 그냥 내줘도 괜찮을까? 고생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저 애들이 감사보단 당연하단 표정을 짓는 게 걸리네. 결국 저는 그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잠시 묻어두기로 했어요. 아직은 확실히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며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 눈은 며느리의 말과 행동을 더 날카롭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집으로 옮길 결심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큰 집을 누구에게 맡길지에 대한 답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지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지요. 그 중 한 분이 휴대폰을 들고 와선 제게 보여주셨어요. 정숙 씨, 이거 서영이 아니야? 화면 속에는 반짝이는 명품 매장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서영의 사진이 있었어요. 커다란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두세 개나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순간 제 눈이 얼어붙었어요. 서영이가 명품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늘 돈이 없다, 카드값이 밀렸다던 그 입술이 떠올랐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억눌린 마음을 달래려 TV를 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휴대폰으로 자꾸 향했지요. 저는 결국 서영의 SNS 계정을 찾게 되었어요. 평소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공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열어보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어요. 화면을 넘기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어요. 파리에서의 행복한 시간, 엄마랑 여행, 샤넬 앞에서. 사진 속 서영은 친정엄마와 팔짱을 끼고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줄줄이 이어지는 해외여행 사진들. 호텔 조식 뷔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스테이크. 설마 내가 준 돈으로 목구멍이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더 큰 충격은 며칠 뒤 찾아왔어요.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던 길, 옆집 아줌마가 넌지시 말했지요. 며느리 참 좋겠다. 어머니 덕에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저번에 보니 또 새 가방 들었더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세상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속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장부를 꺼냈어요. 몇 달 전부터 써 내려온 장부였지요. 오늘 준 돈, 오늘 내준 물건, 남은 마음의 허전함. 장부 위에 서영의 SNS 사진이 겹쳐 보였어요. 제 글씨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서 도와준 게 결국 호화, 여행 자금이었단 말인가.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음 날 서영이 집에 와서 태연하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또 카드값이 겹쳐서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제 속에서 뜨겁게 끓던 무언가가 확 솟구쳤어요. 서영아, 너 요즘 파리 다녀왔다며? 서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그리고 가방은, 화장품은, 레스토랑은? 제가 잇따라 묻자 서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씩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대답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그 한마디가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라 믿었던 건 사실 다 거짓이었구나. 제가 흘린 눈물과 건넨 돈이 며느리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 쓰였다는 게 너무도 분명해졌지요. 그날 밤 저는 집 안을 서성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던 걸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했던 걸까?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 눈물은 서글픔보다 분노에 가까웠어요. 서영의 말과 웃음, SNS의 사진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켜 소용돌이 쳤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아야지라고 속삭일 수 없었어요. 내 속을 파고드는 의심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며느리의 말과 SNS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장면이 떠올라 마음이 요동쳤지요. 내가 바보였구나. 내 손으로 내 마음을 속여왔구나. 분노와 서글픔이 교차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죠. 서영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어요. 정리라니? 제가 되묻자 서영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요. 큰 집이요. 어머니도 작은 집으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사 준비해야죠. 옆에 있던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양새였으니까요.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내가 큰 집에 들어가 살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어머니, 아파트로 옮기시면 되죠.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작은 집이 관리도 편하고 생활비도 덜 들잖아요. 말만 들으면 걱정하는 듯하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지요. 자신들은 큰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욕심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미적거리며 흐릿하게만 잡고 있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 작은 집으로 옮기자. 그러나 큰 집은 누구에게도 그냥 주지 않는다. 최소한 당연시하는 저 애들에게는 절대 안 된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몇 군데를 둘러보았지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집. 햇빛이 잘 드는 남양집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하겠네. 작은 집이었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큰집 등기부 등본, 땅 문서, 통장. 제 손길이 서류 위를 지나갈 때마다 지난 세월의 땀과 눈물이 함께 스쳐갔습니다.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이 집을 지켰는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내놓으라니. 그럴 순 없다. 며칠 뒤 다시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말했지요. 어머니, 이사 날짜를 좀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짐을 싸야 하니까요. 이번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큰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아예 굳힌 모양이구나. 서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지요. 그럼요.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희도 필요하니까. 다 같이 좋은 거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좋기는 누가 좋아? 나보고 힘들게 지켜온 집을 내놓으라는데 그게 어떻게 다 같이 좋은 거냐?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수는 어색한 얼굴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집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고 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 등본과 땅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이제 결심해야 한다. 나는 작은 집으로 간다. 하지만 큰 집은 내 손에서 함부로 나가지 않게 지켜야 한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은은한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과 최종 계약을 마쳤습니다. 큰 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고 저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됐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다시 쥐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 뒤 찾아온 아들 부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다. 큰 집은 세입자 들어와서 월세 받을 거다.
아니, 저희가 살기로 했잖아요.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자기들 집을 내놓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럼 너희 집은? 전세 뺐죠. 어머니 집 들어갈 줄 알고. 지금 저희랑 갈 데도 없어요. 서영은 거의 울먹이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큰 집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믿은 거다. 아니, 자식한테 집 한 채 안 물려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다 해주던데 어머니만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는 겁니까? 나는 너희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 먹여주고 챙겨주고 손주 용돈까지 줬다. 그런데 너는 시댁에는 빈손으로 오면서 친정에는 여행 보내고 명품 사주고 다 했지. 그게 바로 불효다. 친정에 돈 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제 엄마 챙기는 게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저희 생활비 조금 대줬다고 간섭하세요? 간섭. 내 집을 탐내는 내가 간섭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가 흘린 땀 한 방울 없이 얻으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다. 옆에서 현수가 조심스레 말했지요.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내가 아들이지만 어머니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나는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이 집을 지켰다. 그런데 내 아내는 빈손으로 와서 얻어가기만 하면서 자기 친정에는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느냐?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내 집을 내줘야 하니? 순간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다. 나는 큰 집에서 월세 받아서 편히 살 거다. 너희는 없는 살림이라도 내 힘으로 살아봐라. 남의 둥만 치고 살다가는 평생 내 집 하나 못 가진다. 서영은 분노의 치를 떨며 짐을 싸듯 나가버렸습니다. 현수도 씁쓸한 얼굴로 뒤따라갔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릴 때 제 마음 한편에 오래된 짐 하나가 내려앉는 듯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햇볕이 잘 들어와서 마음까지 환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가 보였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오르내리기도 편했지요. 무엇보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계속 연락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겠지요. 이웃 복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이제야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을 챙기는구나. 앞으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야 알겠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저녁 무렵 세부엌에서 따끈한 국을 끓여놓고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TV를 켜니 여행 다큐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의 온천 마을, 바닷가, 호텔, 노을 진 풍경.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슬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나도 여행을 가볼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따끈한 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겠다. 더는 속지 않고, 더는 빼앗기지 않고. 창밖에는 노을빛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세보금자리를 비추는 그 빛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했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